자, 다음은요.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꾸만 확진자가 300명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줄어들어서 100명 밑으로 내려가야 조금 안심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수도권의 경우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 이겁니다. 유흥시설 영업 금지고요.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헬스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입니다. 우리가 좀 심각했을 때 과거에 한번 경험해봤어요. 9시까지만 식당에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 중, 등 고교 3분의 1로 학생 수 제한하고요.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 공공부문 일부 재택근무 돌입한다. 뭐 이런 점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제 방역당국에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다수 전문가와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그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정은경 촌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당시 100명대 이 정도 심상치 않을 때 300명, 400명 요거 한 2주 정도 지나면 온다 했는데 훨씬 빨리 왔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어정쩡한 정부, 수도권 록다운, 봉쇄입니다. 봉쇄 위기 불렀다. 이렇게 가다가 4달 초 하루 확진 600명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와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이 최우선인 시점마다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쿠폰 뭐 이런 건 좀 많이 나와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혹시 더 상황을 악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소비 쿠폰도 이제야 중단 검토다. 내일부터 등교인원 제한이다. 상일 드는 입장에서는 또 연말 대목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송년회 대목 다 놓쳤다. 술집 주인들 망연자실. 이번 지금까지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 연말에는 좀 회복되려나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이게 그냥 경제죠. 이쪽이 또 경제에 곰을 던지는 겁니다. 호프집 사장님 매출 이미 반토막. 불안감에 잠도 안 온다. 가게 내놔도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한숨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정의용 질병관리청장이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방역당국, 그런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이나 방역 전문가들이 너무 정부의, 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의 목소리를 좀 덜 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방역이냐 경제냐 둘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예. 달라지겠죠. 우리 국민 시민들도 코로나 블루 피로증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낮에는 잘 지키다가 밤 되면 뭐 클럽이나 또는 특정 지역 술집 이런 데 가면 마스크도 안 쓰고 약간 느슨해지고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균형을 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는 저는 그 숫자에 상당히 눈길이 가던데요. 검사를 몇 명이 받았는데 그중에 300명이 예, 나왔느냐 이거거든요. 확진율이죠. 일부 그렇습니다. 확진율. 주 중에는 검사자가 통상 한 2만 명에서 2만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중에 3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나왔는데 지난 토요일 주말은 예. 검사자가 만 1,000명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런데도 300명이 그건 나왔으니까 더 걱정스러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 지금 400명, 500명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더 예. 걱정스러운데 제가 보기엔 자 방역에 더 방점을 두면 경제가 위축되고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얘기에 정부는 귀를 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경제를 풀어주면 방역이 이렇게 예. 뚫리지 않습니까? 결과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 있지만 익숙해져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결국 자기 책임 하에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예. 왜냐? 코로나라는 게 어느 정도의 파장을 가져올지 경제에서나 방역에서나 또 기타 다른 그다음에 얼마나 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 뭐 하반기 돼야 뭐 백신이 다 보급된다. 이것도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결론은 2단계로 다시 가는 거 우리 경험 지난번에 해봤거든요. 예. 2단계로 갔더니 경제 정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걸 짧게 가도록 만들려면 각자가 기본 수칙을 지키고 각자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러니까 식당, 카페 뭐 이런 거 운영하신 사장님들 이해는 하지만 방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죽겠다. 이런 말씀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지금 뭐 일부에서는 정부가 모호한 정책을 뭐 내놔서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호한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비판들을 지금 하는데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앞선 기사는 그렇게 좀 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시중에 옆에 가보면 뭐 법원 근처에 가게 하시는 분들도 거의 뭐 초토화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게를 내놔도 가게가 안 나갈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조절을 해야겠지만 아까 윤경호 의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자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제가 뭐 저도 확인은 해봤습니다.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애들하고 어디를 가볼까 하고 한번 알아봤더니 정말로 모두가 다 만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이 아직은 경각심을 못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이번 연말에는 좀 조용히 지내는 그런 그 국민 의식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집에 계신 방콕하시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이런 캠페인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럽 국가에 비하면 우리 상황은 뭐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거기는 너무나 심각하지만 우리도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신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시민 가장 먼저 접종해야 된다. 다 우리 거다 그 소리입니다. 다 우리 거다. 백신 민족주의가 판친 G20. G20 뭔가 협조하고 뭐 각기 공생을 도모하고 뭐 이러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만 나왔군요. 물론 몇몇 국가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공유하고 공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만 막상 백신을 가장 많이 만들 것으로 보이는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푸틴, 시진핑, 존슨 뭐 이 각국의 정상들 자국 백신 상황 설명하며 부채질만 했다. 사우디는 이번에 주최국이었거든요. 공평 분배 강조했습니다만 왠지 공허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김정욱 교수님, 네, 결국 이렇게 가는 겁니까? 백신 민족주의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겠다. 왜냐하면 예. 모든 사람의 목숨은 다 소중한 거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자기 스스로의 리더십 같은 경우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 백신은 앞으로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빨리 우선을 차지하려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세계적인 리더십들을 발휘하려고 하는 많은 욕구들이 결합되면서 예. 아마 자국 중심의 백신 보급이라고 하는 원칙들을 모든 국가들이 제가 추진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소위 균등 배분을 위해서 186개국이 모여있는 단체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걸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운영 자금을 대지 않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백신 민족주의가 더 파헤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G20 국가들이 그만큼의 기금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세계화 시대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세계 시민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개별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적 연대 가치를 중시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저는 지금 G20이 모여서 좀 적어도 자국 백신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연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좀 모든 시민들이 하나다라는 가치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화상회의하는 와중에 트윗 날리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골프 치러 이런 말 가고 하고 갔어요. 이런 말 골프 치러 하고. 가고 이런 것을 보여준 저희 과거에 미국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세계적인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나라였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제 바람이 성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그런 좀 세계적인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는 리더십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앞선 기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민 먼저 접종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기사가 있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 그 도중에 어떤 모습인지 설명한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G20 정상회의 중에 갑자기 대선 물먹 트윗을 날리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 정상들이 연설하고 설명하는데 딴짓을 한 거예요. 딴짓을. 그리고 트윗 날린 뒤 바로 골프장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른 장관 보고 그 자리 대신한지라고 하고 떠난 겁니다. 뭐지요? 이거는? 이런 모습은 도대체 뭡니까? 내용 보겠습니다. 사우디 국왕 개회 연설 중에 트윗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미국 국내 상황, 대선 관련해서. 정상들에겐 오래 함께 일하길 고대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남겼어요. 그리고 장관을 대리 참석시키고 회의 도중에 골프장으로. 그리고 뭐 주변에는 대선 재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또 비췄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회의 중간에 나와서 장관 보고 앉으라고 지금 저기 갔습니다. 저기 골프장에. 최영철 표지위원.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좌충우돌 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불안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예. G20 정상회의를 하다가도 아, 내가 하기 싫네 이래서 바로 골프장으로 가는 것은 자기 마음이 그만큼 불안하고 이제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말년 대통령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과거에 다른 나라 정상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없었고 사실 뭐 선진국에서 저런 지도자는 없었죠. 하지만 트럼프의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한 번은 실수를 하지만 두 번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도 트럼프가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제대로 된 이성적인 국가로 다시 복귀하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트럼프가 저러다가 결국에는 공화당 내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임기를 마치고 공문위를 빼고 도망을 갈 것이다. 그리고 차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예. 차기에는 4년간 잊혀진 존재가 다시 복귀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자리 잡을 까닭은 없다. 트럼프는 이제 1월 달이 되면 조용히 물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에요. 이런 모습은요. 회의 중에 트윗 날리고 골프장으로 바로 그냥 가버리고 하는 모습. 자, 반면에요. 다음 한 정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비교가 됩니다. 좀. 취임 15주년이 됐습니다. 총리 취임. 지지율이 74%. 엄청나군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를 분석했습니다. 3월 지지율 53%에서 갈수록 오르고 있답니다. 코로나 시대 이공계 총리로 논리적이고 신뢰가 가는 말과 방역이었습니다. 경제도 비교적 괜찮고 EU 단합, 공유, 뭐 공생 이런 걸 이끄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기를 여전히 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